안녕하세요. 전영수입니다. 인구 문제가 한국 사회의 대형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가 과연 재앙일지 혹은 기회일지 그 향방을 둘러싼 많은 고민과 토론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인구 감소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화두인 것 같습니다. 우선 통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확정치로 출산율이 0.72명을 기록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숫자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사실상 0.7 혹은 0.8, 0.6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체감적으로 갖지 못하는 이미지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우선 이 통계가 갖는 이 체감적인 상황들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출산율이 0.72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현행 인구가 유지가 된다라고 가정을 할 때 부부가 들어가서 딸, 아들 둘 나오면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보통 2.1명을 인구 유지선 혹은 인구 대체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결국 2.1명을 하향 돌파한다는 얘기는 결국 구조적으로 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정하는 얘기가 되겠죠. 한국은 현재 0.72명이라는 것은 결국 2.1명의 절반보다도 더 낮은 상황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소위 공간적인 비교 대상인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도 사실상 굉장히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한국은 총인구 감소 2호 국가로 등재가 완료됐습니다. 총인구 감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구 구조를 변화시키는 두 가지 포인트, 즉 자연 증감과 사회 증감을 두루 반영한 결과 총체적으로 총원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1호 국가는 다들 주지하시다시피 일본입니다. 2000년에 자연 감소, 즉 출생과 사망을 비교한 결과 마이너스가 발생한 자연 감소가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가는 총인구는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자연 감소를 벌충하는 사회적인 증가 때문인데요. 특히나 선진국은 개도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이민인구, 즉 국제 유입분 때문에 자연 감소가 발생해도 일정 기간 동안은 총원이 늘어나는 인구 감소와 무관한 흐름들을 보이게 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2000년도에 자연 감소가 있었고요. 무려 10년이 걸렸습니다. 2010년에 국제 유입을 통해서도 마이너스가 구조적으로 확인되는 총인구 감소 1호 국가가 됐고요. 그 뒤를 이어 한국이 2호 국가가 됐습니다. 일본이 10년이 걸렸는데요. 한국은 자연 감소와 총원 감소에 불과 3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결과 사실은 이런 상황은 선례가 없다라고 표현해도 무방할 정도고요. 이로써 모든 것이 늘어나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디폴트, 이른바 기본값에 대한 재구성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0.72가 갖는 숫자적 의미 때문에 많은 분들이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상황입니다. 가령 인구가 100명이 있을 때 숫자 0.72가 갖는 출산율은 우리가 산술적으로 생각하면 72명 아니냐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출산의 담당을 하는 인구는 우리 성별로도 구분이 되죠. 남성은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100명이라고 하더라도 모수는 50명에 불과하죠. 결국 50명 곱하기 0.7이 되기 때문에 출산율 0.7이 갖는 의미는 100명이 아니라 0에 가까운 35명을 의미합니다. 그 정도로까지 사실은 지속 가능성을 떨어뜨린다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저출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체감하기에는 보통 한 20년에서 30년 정도 그들이 이제 사회에 진입하는 시점까지 시간이 소요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체감하기에는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만 결국 초저출생은 이로써 초고령화를 의미한다는 점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피부 속으로 초고령화와 관련된 현상들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결국 초저출생과 초고령화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한국 사회의 많은 변화를 추동한다라는 결론에 닿게 되고요.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완화할 수는 없을 것인가라는 이슈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인구 구조의 변화를 속도를 낮출 수는 있습니다만 속도를 반전시켜서 다시 증가로 전환시킨 사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한국처럼 구조적인 저성장과 함께 인구 전체가 사실은 고학력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인적 자본 중시 국가에서는 당연히 구조적이라는 수식어가 굉장히 설명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국 사람은 이동합니다. 특히나 한국에서는 사람은 이동하게 돼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동의 동기가 바로
교육, 즉 교육을 통해서 생애 전체에 걸쳐 있는 표준적인 모범 인생을 소위 실현하려고 하는 개인적인 동기가 사회 전체적인 이동량의 증가로 만들어지며 농촌 지역에서 도시를 향하는 도농 간의 출산율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동북아에서 공통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인구 증가는 사실상 굉장히 힘든 과제가 됐고요. 이 과정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바는 위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만 그 속에서 기회를 타진하는 영리한 접근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현재로서는 인구 구조의 변화, 즉 인구 감소는 위기론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속도와 파장이 사실상 세계 신기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통상 인구가 조정된다, 조절된다, 혹은 줄어든다라는 표현을 많이 쓸 때 멜스스의 함정이라는 옛날 가설들을 많이 씁니다. 인구는 왜 줄어들까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통상 질병이 늘어나거나 혹은 기근이 있거나 혹은 인위적인 전쟁이 발생하거나 이 3대 요소 때문에 늘어난 인구는 자연적인 조정을 통해서 적정한 사회의 인구를 구성한다라는 이 멜스스의 이론이 굉장히 유명한 가설인데요. 한국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이 세 가지 딜레마라고 표현하죠. 이게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줄고 있다는 것이죠. 비단 한국만의 현상은 아닙니다. 선진국에서는 공통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죠. 결국 저출생 고령화라는 인구 구조의 변화는 한국이 조금 뒤늦게 뛰어들었고요. 그 속도와 파장이 다른 선험의 국가보다 좀 빨라서 문제이지 선진국이라면 공통적으로 갖는 현상이라 봐도 무방합니다. 이로써 기존 상식은 통하지 않는 이 사회 구조의 전환, 변형이 필요한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연령을 전제로 한 경제 모형이 더 이상은 설 땅이 없다라고 봐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끊임없는 후속 인구의 증가를 통해서 생산 가능 인구가 확보가 되고요. 또 그들이 열심히 근로활동을 통해서 매출도 일으키고요. 동시에 조세도 증가시키는 확장적인 이 자본주의 모형들을 사실상 더는 유지하기 힘든 상황에 다다랐다는 뜻입니다. 결국 자본주의의 대전제라고 표현할 수 있는 요소 투입형의 디폴트 값이, 기능이 중지됐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국 사회를 먹여 살렸던 연령 전제형 혹은 연령과 관련되어 있는 산업들은 이로써 사양의 경고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한국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굉장한 질서들이 사실상 기능 부전의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게 인구가 공급됨으로써 사회가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만들어져 있는, 즉 정상가족 혹은 표준가족 혹은 모범가족이라고까지 불려지는 이 4인 가족이 전제된 한국의 소위 모형들이죠. 바로 조세정책, 그리고 조세정책으로부터 파생되는 복지의 구조, 그리고 이것들이 유기적으로 잘 연결이 돼서 체인처럼 만들어내는 세대 부조형의 산업 정책들이 사실상 먹혀들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인구 구조의 변화는 위기일 수밖에 없겠죠. 안타깝게도 인구 변화는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의 길은 위기밖에 없다는 뜻인데요. 그렇게 가기에는 한국 사회의 갈 길이 너무나 멉니다. 따라서 기회를 찾아내는 현명한 접근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 인구 구조의 변화는 첫 번째는 불가피합니다. 피할 수 없다면 묵묵히 다가서는 수밖에 없고요. 그 안에서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경쟁력은 강화하는 방식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모든 위기는 사실상 큰 기회로 전환이 됩니다. 한국 사회 독특하게 축적하고 있는 고성장의 소위 많은 경험들이 있죠. 돌파의 경험들이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서구 선진국이 경험하지 못했던 기술 혁신형의 미래 사회와 관련되어 있는 굉장한 비교 우위의 환경이나 강점들을 한국 사회는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소위 기업의 대응은 굉장히 민첩하고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과 기업, 즉 적자생존이라는 이 게임의 원칙이 적용되는 정글 같은 시장에서는 인구 구조의 변화를 회피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전환시켜서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는 접근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놀라운 적응 능력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한때 한국 사회의 굉장히 큰 화두 중에 하나였던 ESG도 이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ESG는
이른바 지구 생태계를 다 같이 지키는 방식에서의 새로운 자본주의, 이른바 기업의 존재 이유와 관련되어 있는 큰 패러다임이죠. 환경과 사회와 이 두 개가 구조적으로 잘 굴러갈 수 있는 거버넌스라는 것을 생태 중립적으로 만들어내서 지속 가능한 지구 생태계를 구해내는 역할로서 기업의 기능들, 역할들이 중요한 얘기인데요. 사실상 이런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인구 구조의 변화, 바로 저출생과 고령화야말로 ESG의 핵심적인 추진 전략, 바로 실천 화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국 ESG는 고령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서둘러 접근하고 돌파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정책화도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결국 한국 사회의 추가적인 미래 돌파를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기능되지 않는 패러다임을 재구성하고 이 재구성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서의 정책적인 지원과, 즉 페널티와 인센티브를 통해서 사회와 시장과 기업들이 움직일 수 있는 바로 위기로서의 인구가 아니라 기회로서의 인구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들을 키워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길게는 새로운 자본주의 모형을 한국 사회가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 한국 경제가 전쟁이 끝나고 나서 불과 2세대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굉장히 압축 고성장을 달성했던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키워드, 바로 Fast Follower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한국 사회가 굉장히 두뇌도 좋고요, 우수하고 많은 어떤 연결성도 있고요, 혁신성도 있어서 오늘날 굉장히 많은 경제적 성과를 낸 것에 대해서 아마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수혜 그룹은 바로 한국보다 먼저 경제 성장의 모형을 달성한 서구 선진국의 축적된 길을 한국 사회가 패스트 팔로, 빠른 추격자로 따라감으로써 얻을 수 있는 후발자의, 즉 추격자의 이득이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컸죠. 그런 점에서 동북아의 분업 구조도 완성이 됐는데요. 이른바 이 상황이 이제는 종착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 인구는 더 이상 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생산의 3요소 중 가장 중요한 출발이 되고 있는 노동은 앞으로 구조적인 재설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자, 노동이 감소하고 있는데 부가가치는 늘어나야 되는 이 딜레마를 풀어내는 첫 번째 테스트 베드가 바로 한국일 수 있습니다. 결국 한국 사회 안에서 인구 변화를 바라보는 많은 논점들, 주장들이 있습니다만 실은 이것보다 더 많은 어떤 관심과 애정과 혹은 관찰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미래를 바라보려고 하는 것들은 바로 한국 사회를 감싸고 있는 해외에서 바로 선진국의 시선을 뜻합니다. 결국 추격자와 소위 선발자의 위치가 이제는 역전됐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한국 사회가 선진국 그룹에 편입된 2020년 이후 선진국이 한국의 뒤를 쫓아가면서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속 가능한 모델을 만들어낼지 안 낼지 한국을 테스트 베드로 보고 있다는 얘기들까지도 들리고 있습니다. 결국 인구 감소가 재앙일지 기회일지는 같은 선진국 그룹에 편입되어 있고요. 특히나 그들보다 굉장히 낮은 0.7명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이 지속 가능한 패러다임을 창출하느냐 아니면 무너지느냐, 이 두 가지 갈림길에서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패스트 팔로우가 아닌 새로운 성장 전략, 바로 절벽 위에 몰린 펭귄의 신세처럼 잘 준비해서 눈앞에 있는 물고기를 독점할 것인지, 아니면 떠밀려서 절벽에서 떨어진 상태로 정적이라 그러죠. 이 적군의 이 입속에 빠져드는 이 딜레마에 봉착할 것인지, 바로 퍼스트 펭귄의 입장으로 우리는 치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조적 인구 감소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우리의 선택지는 두 가지죠. 고비사위에 섰습니다. 위기일지 기회일지는 결국 지금 이 순간 기업과 시장의 판단, 그리고 선제적인 선음의 경험들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